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학의 발생 관련된 내용에서 양국사 그 통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실학의 발생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죠. 자, 조선 후기 때 나타난 사회 경제적 변동은 종래 이제 신분적 지배와 예속 관계와 산업공사의 어떤 신분적 사회 구성에 기능하고 있었던 주작 일변도의 사상 체계를 그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했다. 자, 교조화된 주제학에 대해서 여기서 교조화라는 말이 있는데 교조화라는 것은 어, 그 시대적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 그 원전에 있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런 이 주제학에 대한 비판이 이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실학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예전에 교과서 강독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윤후하고 이 박세당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그 절대 그 주저학생 절대성을 부정하고 유교 경전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종전의 이제 원시 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자백과 사상, 이 노자 같은 제자백과 사상을 가지고 그 유교 경전을 재해석을 했어. 자, 이 때문에 사문난적, 사문난적이라는 것은 이제 사문이라는 것은 그 유교 교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교 교리를 어설픈 사람 이렇게 이제인데 원래 이 사원난적 초창기 때 의미는 유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미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그 성리학과 다른 그 주자 해석과 다르게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사원난적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송시열이 이런 것들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되게 그 내세웠고 자기의 의견이나 뭐 주자의 의견과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보내면 사문난적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그냥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사문난적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요. 여기처럼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치적 변화나 사건 때문에 죽은 거긴 하지만 자 하여튼 자 이러한 주저하게 된 비판적 동향은 또 한국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 견합으로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데 도입으로 그 중에 이제 하나 양명학이에요. 예. 이 양명학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나라 때 왕양명이 만든 학문이잖아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기출이 나왔고 되게 양명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원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자, 양명왕은 명의 그 왕양명이 일으킨 주관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유학책이로서 주기론 입장에 서 있었으며 당시 조선사의 변동을 수용할 수 있었다. 자, 이 양명학은 의외로 이제 뭐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 큰 바탕이 됐던 것 같아. 이거는 그 중국의 양명학 발생 배경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이제 명말 청조 시대 때 이제 그 양명학이 발생이 됐죠. 명말 때.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학적 질서를 가지고는 그 어떤 이런 사회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명학이 등장하는 어떤 사상적 배경이 됐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는 정권에서 배제됐던 경기 지방의 선호학자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친들, 예. 자, 종친들은 이제 받았는데 종친들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고전한 이제 조선에서는 종친 불사를 갖고 보통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공유하는 집단들을 이제 보통 종친이라고 하죠. 이들은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우는 받는데 정치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일종의 소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대개 보면 이제 되게 유흥을 즐기거나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뜻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제학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고 양자사의 조화를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점차 이제 주제학과 절연한 사람들이 나타나니 그게 이제 정제도죠. 예, 요 사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 사람은 강화학파 쪽에 세웠죠. 그 지자들이. 자,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주제학의 비판은 18세기 때 신학의 발생을 기결됐다. 자,
신학은 조선 후기 때 사회경제 변동에 따른 각가지 사회 모순을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개혁 사상이다. 그러면 그 사상이나 개혁 논리는 종래에 주제학과 같을 수 없고 유교 사상의 자기 반성과 그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발전적 공목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신학이라는 자체가 주제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주제학자들이야. 이 신학자들도. 근데 부정하진 않지만 이걸 새롭게 해석했죠. 현실에 맞게. 그래서 현실을 개혁하려고 했다. 자, 여기 좀 달라. 새롭게 해석해갖고 현실 개혁하려고 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주제학의 틀에서만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해석을 해서 현실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한계점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제학 자체, 성리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신학의 중심 과제는 조선 후기 때 제반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방향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되었고 그것은 우선 농촌 경제나 농업 경영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농업 경제의 견제 여부는 사회 안위와 국가의 종패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 신학자들은 주로 농민층 입장에서 현실 토지 문제, 지주존호제 문제를 개혁한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자, 요 지주존호제 방향,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개혁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람들은 신학자 중에 어디에 속하죠? 예, 중농학자들 얘기하죠. 중농학자들, 경세, 치용학파들. 이 중농학파들은 중농주의라고 하죠. 예,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예, 중농주의 학자들은 되게 이제 뭘 강조하냐면 이 토지 개혁이 강조돼. 예, 이 사람들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지주존호제를 이제 해서 뭘로 그 농민들이 경작하는 평균 분작하는 자연농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남인 세력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남인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꼰대 같은 이미지, 영남 남인 쪽이 아니라 이 근기 남인 쪽, 그러니까 서울 부근에 살고 있던 그 남인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 이제 좀 면면을 보면 뭐 유영온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경세 치용학파 중농적 입장은 이제 있고, 자, 유영온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뭘로 나왔냐면 이 사람은 뭐 토지제도보다는 노비 종목법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노비 종목법에 이제 때 이제 반개 수억에 있는 작품 그 내용을 언급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1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예, 요거 연결시켜서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고대 정전제를 정신에 살려서 토지 국유지에 입각한 농민들 하여금 토지를 분등하게 점유하는 분전론을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익은 가구력에 해서 토지 상한선을 이제 정했고, 여기 상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은 하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영업전을 이제 볼 때 상한선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한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한선, 하한선 이런 구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경병을 방지한 한전론을 주장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19세기 때 들어와서 정약용은 농지 그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의 수확을 공동 분자는 여전제를 지칭했죠. 자, 근데 이 여전제는 이제 아까 이제 사회주의 방법을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아니, 노동에 따라 이제 분배하는 그런 제도죠. 예. 자, 뒤에 이제 좀 이게 현실에 안 맞으니까 점진적인 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정전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전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정자의 어떤 정전제 아니야. 맹자의 어떤 그 어, 토지 이사냥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 맹자의 정제를 재해석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유지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실시하다가 어,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축적되고 국가에서 돈이 많아지면 사유지까지 이제 그 매수를 해서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법인데 하여튼 현실을 고려한 방법이 됐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서유구인데 서유구는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안 했죠. 이 사람은
둔전제 개혁에 의한 국영 농작을 계획했어요. 둔전을 제시했는데 요게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이 둔전은 크게 이제 민둔하고 군둔으로 나눠요. 민둔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예. 군둔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제적 그 군병 군 농병일치제 있죠. 예. 농병일치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 민둔은 이제 국가에서 민간에 자발적 하는 거다 제가 말하자면데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이 땅을 개간을 시키는 주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고 거기를 개간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민둔이고 군둔은 이제 어 평상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게 하다가 전쟁 나면 군이 돼 갖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군둔이죠. 근데 여기 민둔과 관련된 거 민둔. 자, 이 둔전노는 이제 그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조선 후기 때 수원 있죠. 수원을 이제 하성을 만들 때 자, 주변에 대윤돈이나 이런 것들 큰 둔전들을 만들었다고 이제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갖고 이 서유가 이 둔전제 개혁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둔전제 개혁론 같은 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자연과 이제 서구의 이제 이런 농업 개혁은 기존의 지주 전호제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까지 제기한 타고난 개혁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둔전제에 대해 좀 더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국가가 둔전을 이제 만들 때 모든 농민들 이제 대상으로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경영 분홍도 있죠. 이 분홍들 그 이 사람들 이제 선발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둔전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중에 둔전에서 배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운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을 다시 지방에 내려가서 일반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주전호제 자체를 극복하는 개혁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토지 소유, 농업 경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분홍 같은 존재들 인정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농업 문제와 개선과 이제 더불어 이와 별도로 이제 상공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자, 이때 상업적 농업을 전제한 경영 분홍의 역할이 주용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자, 실학자 가운데 상업진흥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여기 보면 박지원, 홍대영, 이덕무, 뭐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제가 말하는 유승원이죠. 예, 말 잘했네요. 예, 유승원, 홍대영, 이덕무,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이용고생학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대영이나 이제 이렇게 묵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 북학파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연안학파. 네. 박지원의 호를 따서 자, 이 이용사학파인데 이용사학파는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그 집권 노론 측의 자제도 구성돼 있어요. 예. 노론 측이 이제 사람들이고 물론 유성 같이 노론이 아닌 사람도 있긴 하는데 이 사람은 선원 계통이죠. 대부분은 이제 집권층의 노론들로 구성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18세기 전반에 이익을 중심한 경제치용 학파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용색 학파가 이르게 되었다. 자, 이들의 중상동은 함께 청해 문화를 발달한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인데 이걸 북학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노동학파는 이제 초창기 때 그 병정을 겪고 나서 이게 그 명예 원수를 갚자, 그 굴욕을 씹자, 굴욕을 씻자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북벌론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북벌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이제 북학파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청나라를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청의 문물 도입론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멸시와 하위훈적 명분론의 탈피를 의미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농업과 상공에 중심한 경제 문제 개혁 마련한 시작자들은 이에 이제 신분제 모순과 수치제도의 문란을 지적하고 이어서 정치, 사회, 군사, 교육 같은 여러 부분에 걸쳐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의 원리와 이념들은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니 당시 정부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는 했지만
양반 지지층의 입장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신학자의 한계, 예,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시에 이제 사회적 모순은 정치혁명이나 사회혁명 등 비상수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으니 조선 후기에 밀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 신학은 이전 단계 그 현실적 개혁론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에 치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실사구실학파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호나 이런 사람들이 일가는 실사구실학파들인데, 자, 이들은 이제 실증적 연구를 계승했어. 청의 고중학을 받아들이는 객관적 그 학문 연구를 했다. 이들도 이제 뭐냐면 집권 노론 측 안에서 노론들이죠. 근데 이 실사학파들의 공주 문제점이 뭐냐면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번역 개선책을 뭐냐면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들은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학문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 이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요런 현실적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그 경세적 성격이 많이 없어졌다. 19세기 들어가서는. 자, 그래서 이건 청라에 이제 했던 그 고중학과 비슷해요. 고중학도 이제 학문적 연구 방법론만 치중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전의 문화 정통을 비판적 악몽을 정리하고 현실의 여러 면들을 거쳐 진지한 탐구를 하여 역사학과 언어, 지리, 이 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리학인가? 네, 이거 하여튼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좀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금속학, 그리고 농학, 뭐 의학, 천문학, 동실학 등 각 분야의 학문 연구가 발행되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신학자들은 서구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천주교 종교관이나 서학으로 인식하여 학문적 연구를 하게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요거는 약간 설명이 애매한데, 원래는 이제 서학이라는 의미는 서양의 학문,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종교, 과학, 기술, 어, 이런 의미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천주교를 계속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 인식이 뭐냐면 서학은 천주교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야. 나중에는. 음. 자, 하여튼 자, 이런 신학 사상은 정형과 긍정의 제도를 위해서 초기 개혁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구한 말에 강부개혁이나 외세 충격에 대응하여 나타난 예국 개몽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도 그 개혁안이 원용되었다. 자, 이 같은 신학 사상은 꼭 근대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건 조선학 운동에 의해서 부각이 됐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보편성, 세계사적 어떤 보편성, 근대적 지향적 어떤 성격을 찾다 보니까 이 시사계산 사상이 부각이 된 거야.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푸셈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푸셈 자료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69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학의 인연과 범위인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신학이 좀 상대적인 개혁론이었다. 그 당시에 새로운 사상들 이제 보통 신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신학은 조선 후기 때 17, 18세기 넘어가면서 형성된 사상체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원류가 됐던 사람들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인물 가운데 이수관, 뭐 유영옥, 뭐 등등이 있는데, 김육은 예전에 한번 꼭 기억을 해두셨어요. 하시다고 했죠. 그래서 선진 과학기술 도입과 상공진을 위해서 서양 역발 기업은 시운용을 수용하고 또 화폐나 수혜를 사용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김육은 이제 이렇게 신학적 인물이고 또 한마디로 이제 또 뭐냐면 대동법이라든지 그냥 상평통곡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발급을 주장을 하는 등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고, 자, 이수강은 지봉유신이라는 책에서
천하의 중심이 중국 위에 서양 여러 나라의 사령을 포함하여 천문, 역사, 지리, 의학, 기술, 풍습 등 신료 다방면에 거쳐 새로운 문물을 동양을 소개한 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김유기나 이순강 그다음에 이런 것 사람들이 이제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영원의 반개수역이 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신학의 분류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세치용학파, 이용우생학파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학의 개혁론은 당파를 불명하고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제 신학자의 노론, 소론, 남인, 성리학 정통에 속했기 때문에 개혁론을 포출하는 학풍의 차이가 있었다. 그동안 신학자들은 토지 그 농업개혁론, 중농학파와 그 다음에 이제 상호개혁론, 중상학파 분류되고 또는 경세치용, 이용호생, 그 다음에 실사구실학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세치용은 18세기 때 초반 때 나타난 거고, 예, 초중반. 그다음에 이용훈 학파는 18세기 후반때에 나타난 학파죠. 그다음에 실사구시는 19세기 이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남인, 그다음에 요런 세력들은 노론 세력들이야. 예,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에서 농상 공업의 절대 문제가 아닐 뿐더러 실제로 실학자들은 국가 개혁을 위해서 토지, 농업과 상공업 개혁론을 함께 거론할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중농학파, 뭐 중상학파, 이렇게 경세치용학파, 이용생학파, 뭐 실사 그 구시학파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 거는 지금 관점이고 개념적으로 분류한 거고, 실제 운영에서는 그 당시 뭐 농업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농업을 어, 이용생학파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도 얘기할 수 있겠죠. 경세치용학파에서.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했고, 다만 이제 어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세치용학파, 이용생학파 등 경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저자의 생각이고, 자, 이 글에서 이제 학파와 당파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후 국가 사회 경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기남인, 소론, 노론의 시작이라는 분류하여 개혁의 개혁을 이제 설명하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각적 개혁의 주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연원, 이게 이제 중상학파의 중농학파의 비조죠. 예, 요걸 이제 뭐냐면 성호학파라고 하죠. 성호학파는 이게 호예요. 성호는 자체가 우파와 좌파로 이렇게 나눠져요. 또 우파는 성리학을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 서학도 이제 서양의 기술 이런 것도 수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학파든 이제 계기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가 아니라 좌파네요. 잘못했네. 이게 우파고. 자, 우파는 성우파 같은 경우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실하고 확실하면서 서학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야. 다만 이제 청나라의 고중학을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표적인 사람은 안정복이야, 안정복. 자, 안정복은 이제는 청나라의 어떤 고중학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동사 강목 같은 것들을 쓰죠. 역사학에. 그래서 저 이제 이게 학파에서 대표적인 그 제자는 정영과 안정복 두 명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거, 이들이 논의하는 시각의 어떤 방향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이익을 영원한 근기남의 신학자들은 유형의 반개수를 모범으로 삼아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알려져 있다. 자, 근기남인들, 영남남인들 성리설을 공유하지만 학문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경세치용의 점에서 상당히 달랐다. 자, 여기에서 학문 규모가 크다는 거는 앞에 성리학 외에도 그 실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서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중학 등등 이런 것들을 수용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쓴 책들이 성호사설, 뭐 가구력,
정의 경세유포 신학의 저술로 상징하고 있다. 자, 이 저술의 정전의 실제 가치는 공전제, 그다음 군전에 의한 한전제, 여전제 혹은 정전제 같은 토지 개혁론을 기반해서 그 정치 제도라든지 신분 제도, 상공, 과학 기술 등 국적 각 분야에 걸친 혁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런데 토지 개혁론은 근기 남인의 전유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개혁론은 우리가 중농학파 하면 이제 남인들 시작 사상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 노론안에서도 중상주의 학파에서도 토지 그 개혁론을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좀 방향이 다르죠. 근기 남인들은 이 토지를 어떻게 하냐면 나눠서 분분해서 자영농을 이제 뭐냐면 육성할까 요게 초점을 맞춘데 반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이에 반해 노론학자들 그러니까 중상주의 학파들은 대개 보면 토지개혁론을 지주재원을 인정하면서 어떤 농업기술의 혁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좀 방향이 달라요. 자 그래서 노론 시작자는 박지원은 간홍속초에서 한정제를 홍대영은 이마경론에서 정전제를 주장했으며 그다음 송원 시작자 서유교는 의상경제체에서 둔전제를 강조했다. 자, 이런 토지 개혁은 모두 이제 조속의 지주전을 확대에 위한 토지 소유 집중 형상과 이동의 농민적 유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되는데 그 사회 국가 사회 기반으로 중시됐던 토지 농업 문화 문제에 대해서 시각자의 관심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이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보세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거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중국의 어떤 선진 문화 수용 같은 거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373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그 당시에 중국의 이제 명청 시대 때 발달된 문물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재해석을 해서 이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 모델이 확보했던 고학이 되기도 하고 북학이 되는데 자, 뭐 고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육경을 가지고 재해석한 걸 얘기하죠. 육경이나 제자백과 사상 있죠. 예, 예. 그래서 성리학적인 체제를 가지고 어떤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시유학,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 예. 그래서 육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당시 이제 청나라에 발달된 문화들 있죠. 어, 청나라에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향.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학적으로 해서 육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남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기 남인주의 이렇게 많고 북학파들은 아까 치면 노론 세력들이 많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다. 거기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급진적으로 서학이 되기도 했는데 서학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양의 학문 음, 그리고 이제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서양의 학문과 중국의 학문도 같이 이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고학은 이제 남인들, 그다음에 북학은 노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냐 개념을 좀 나눠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 또 아니에요. 왜냐 그걸 또 같이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정약용 같은 거 있죠. 정약용 이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고학과 그다음에 북학을 동시에 수용을 했어.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학도 수용하면서도 그다음에 북학도 이제 수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18세 서학은 북학의 일부로서 조선에 수입됐기 때문에 북학자도 서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서학자였던 정영도 병세 육표에서 북학론을 이용해서 이용감을 이제 설치를 주장했다. 자 이용감이라는 건 화폐 관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서학과 고학, 고학과 북학은 이렇게 각기 학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실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각기 혼합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각자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2 페이지 볼게요. 342 페이지. 아, 있고 369 페이지인가요? 아까 전에 369 페이지 읽었나?
예. 342페이지 앞부분을 좀 볼게요. 자, 조선 성리학의 번주 해 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조선 성리학이 앞에서 17세기 양난 직후에 인제 그 송시열 같은 사람들은, 예, 노론 요 그러니까 정통 꼰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인제 주로 성리학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주자의 어떤 말에 토치를 다는 것도 사문난적이라 갖고 공격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성리학은 받아들이지만 이 성리학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현실의 감각에 맞게 좀 재해석해야 되지 않냐. 그래 갖고 이거에 대해서 인제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앞에서 연결한 이제 노론, 소론, 아민 이런 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런 계열들 인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이거 다 설명하기는 좀 그래. 음. 내용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좀 볼 게 그 앞 뒷부분에 요걸 한번 볼게요. 346 페이지 보세요. 자, 그 이제 소원 계열에서 인제 등장했던 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17 세기 때 이제 노론 꼰대들이 인제 그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제 주자 절대하게 주장을 어 그 절대 그 뭐랄까 주자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거, 그리고 인제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교조화. 예. 교조화적 해석을 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예, 이런 그 순종 주자, 그러니까 지금 송시열 같은 사람들 얘기잖아요. 이에 대응해 갖고 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풍을 이제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소론의 융중같이 성홍의 학풍 이런 주제학도 있지만 명대 중반 이후에 비판적 학문을 흡수한 한 단계 학풍도 좀 받아들인 학자도 있었다. 요 한 단계는 그 홍보학적 유학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인제 다른 식으로 이제 주자의 저작뿐만 아니라 다른 식의 이제 노동학자가 다른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주자 저작만 연구하는 노동학자들과 달리 요때는 박세대의 사변론을 하죠. 자, 박세들 사변론은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박세 사변론에서 주자의 사서 집주의 해석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주자는 사서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를 갖다 붙였어. 예. 이걸 이제 뭐냐면 예전의 해석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유학이라고 하죠. 신유학. 자, 이 주자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한당 유학 있죠? 한당 유학. 한단 유학의 해석이나 원시 유학의 해석을 이제 가지다가 인제 뭐냐면 사설 다시 해석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인제 그 밑에 인제 뭐냐면 어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있어 갖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주자의 이야기를 상대화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박세당 같은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유학의 틀에서 벗어나서 또 그 제자백과 사상, 특히 노장 사상을 연구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그다음에 소론의 인제 뭐냐면 주자학적 비판 경향은 아까 정제두가 인제 강화학파를 인제 해서 양로항을 연구했죠. 이 강화학파.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모색을 시도했다는 거,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노론도 인제 그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노론도 하나면 우리가 인제 꼰대 생각하는 송시열 계열에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인제 있고, 그다음에 경기 서울 지역의 노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송시열 계열의 노론 어 들이 호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 서울 쪽에 있는 낙론인데, 우리가 꼰대 노론은 이 호론 계통이야. 얘네들은 이제 그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주자의 말을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교조화된 어떤 주작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근데 경기 서울 지역의 노론들은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송시열을 받들어 모시긴 해요. 예. 그래서 직제자는 아니면서 제자의 제자들이고, 근데 다른 식으로 인제 해석해. 왜냐면 경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든지 신분제 변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 더 빠르겠죠, 지방보다. 어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성리학적인 어떤 체계, 그 위기화된 어떤 성리학적 체계 가지고 주제학적 체계 가지고는 이런 변화를 좀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인제 뭐냐 이해 사상인 이통 기국론 중에 이통을 강조해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들의 논쟁은 이제 호남 논쟁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다. 네. 요거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었고 중요한 내용들만 훑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 갖고 이제 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금기남인 계층이죠. 예. 이들은 이제 영남 남인 계통과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금기남이니까 서울 부근이나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는 낙론이나 소원 이사들과 또 뭐냐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앞에서 한 거는 육교 고학, 그러니까 성리학 이전에 육경 있죠, 원시유학, 이걸 위주로 고학풍을 이제 뭐냐면 가장 온전히 전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다가 육경 고학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리학을 재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서학을 또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 서학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예, 서학도 받아들였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또 앞에서 그 고중학 이런 것도 이제 청나라 명청 그 청나라 학풍 있죠? 요것도 또 받아들였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육경 고학 쪽에 이제 치중하는 부분은 금기 남인 쪽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경향이 좀 있는데 요것도 이는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언급하기가 좀 약간 그래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뒷부분은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 자, 그래서 그 실학 관련된 내용을 푸셈에서 한번 찾아서 봤는데 이 실학 관련된 푸셈 내용이 국부셈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실학자들의 어떤 개혁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술돼 있었거든요. 근데 심푸셈 들어가서는 실학자들의 개혁 내용보다는 주로 이제 연구 경향, 그래서 최근에 실학의 어떤 연구 경향이나 그때 실학자들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거, 연구 방향 같은 거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용시험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의 내용 있죠. 교과서 내용이나 한국사 특강 보면 구특강 보면 신학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개혁 내용들 아니면 국부셈에 있는 내용들. 요걸 이제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개혁 내용 뭐 토지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데 시험 나올 것이 훨씬 더 강하고 이 연구 경향이고 뭐 그 당시에 신학자들 연구 방향 이런 것들 정리했기 때문에 논술형 문제는 모르겠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오는 데서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 통으로 넘어가서 국학의 융성을 볼게요. 자, 국학이라는 건 실학자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지리,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을 국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이제 짧게 보면 길게 보면 17세기 때부터 이제 쭉 나타나고 17, 18, 19세기 때 거쳐갖고 이제 이렇게 국학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신학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를 단순한 그 시대의 현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접속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형식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학문적 관심은 역사학을 비롯하여 지리, 언어학을 집중되었고 현실에 대한 적실한 이제 그 관심이 새로운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을 고조시켰다. 자, 자기의 역사의 정통에 대한 관심은 이수강의 지복 요소를 비롯하여 이익에 의해 본격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익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이익은 그에 져서 성우사설에서 사과의 임무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단편적인 사실의 시비를 가는 데 있지 않다는 사론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역사 소수에 선구했다. 그 이익 자체는 독자적인 역사학을 관련된 역사서를 만들진 않았어요. 예, 저수하지는 않지만 이 성우사설에서 사론을 제시했죠. 사론. 그래서 역사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역사 철학 같은 걸 제시를 했어. 예, 이 대표 중에 사만정통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역사 소수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뭐 유용현다. 제자였던 이제 안정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영훈 같은 사람들의 어떤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그는 실천적 비판적 역사소를 제시하고 어,
그 우리 역사를 체결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게 사도는 그의 제자인 어디로 계승한 안정복이 계승하죠. 삼안정통론 요 관련된 내용들이 계승인데 이 안정복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썼죠. 강목책 형식으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 안정복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호 우파에 속해요. 이 사람은 뭐 신학자 중에 서학을 이제 좀 약간 거부한 사람이야. 네, 정형과 달리. 그리고 뭐냐면 고중학 쪽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성리학적 가치관을 또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강목책 자체가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을 입각해서 썼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동사 강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리학적 가치가 강화됐던 시기 때문에 그 뭐랄까 강목책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강목책들라면 안정부의 동사 강목을 들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잘 알려지진 않지만 열조통기라는 책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에 관련돼서 쓴 거야. 조선시대 역사. 그래서 안정복이 단군 동사 강목이 단군시대 고려시대까지 역사 통사라면 조선시대 역사 그러니까 단대다죠. 예, 요걸 서술한 것은 열조통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종래 이제 중국 중심적인 어떤 역사를 탈피해서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 삼한 정통론을 해석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삼한 정통론을 제시를 했다. 이익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18세기 때고 19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좀 달라져. 학풍이. 자, 여기까지는 남인 계열인데 19세기 때 뭐 한치유라든지 이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동계통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 삼한정통론에 이런 것들은 주장하지 않고요. 그 삼한정통에 따라서 뭐 역사적 방법을 이제 사실 끄집어내 갖고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전에만 좀 문헌고증 있죠.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따지면서 이제 뭐냐면 검증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치우는 우리나라 역사서들 물론 중국의 일본 사서까지 다 섭렵하여 이 한치우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에 언급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전체 해동 역사를 이제 저술했고요. 그 다음에 이긍이 기사본말체 형식으로 야사를 정리해서 연료실 기술을 지었으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오답으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기사본말체는 사건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사상 안정부의 동사강목학계 이 시기에 가장 뛰어난 저술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안정부 동사강목은 좀 약간 앞서 있고 예. 그 다음에 시기상 그 해동 역사 이경이 좀 약간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체계학계 역사 무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바다사의 중요성을 강조됐고, 그리고 우리의 일단 만주에 대한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치의 해동 역사에서 발의 지명을 고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종이가 쓴 이제 동사에서 지에서 고구려 비중을 둔 것이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독국의 발해고에서 이러한 역경을 총결사로서 그는 삼국시대의 통일을 불안정하고 규정하고 민족사 측면은 남의 신라와 북의 발을 번입하는 남북국 시대를 제안했다. 요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신라는 남쪽의 남, 북쪽의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에 관련된 발해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발해고 서문과 관련돼서 꼭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조선기 학자들이 우리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 만주에 거친 걸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자들이 만주까지 우리 역사를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17, 18세기 때 근기남이나 이런 그 노동 쪽의 역사가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만주까지 이제 뭐냐 포함을 시키면 중국 애들이 이제 그 청나라 애들이 만주 원록을 써가지고 그 우리와 만주 민족은 만주는 같은 민족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 헛소리에 대응해 갖고 아니다 해갖고 우리 역사를 한반도 국화시키는 흐름들이 18세기 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세기 넘으면서 이제 만주나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건 뭐 조선 후기 신학자들이 모두 다 만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우리 민족의 역사 경로 포함시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일반화 오류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범죄화시켜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 이런 학자, 그 무슨 학파들은 뭐 그렇다, 시작자는 어떻다 그런 건데, 근데 개별적으로 학자들 들어가면 또 달라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앞에서 뭐 중상학파들은 뭐 그 예를 들어 뭐 상공업에 관심 있다. 물론 되게 상공업 관심 있죠. 근데 토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범죄하고 흐름이지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좀 볼 게 인제 안정복의 동사 광고인데, 이 안정복의 동사 광고는 너무 짤막하게 설명돼 있어. 그래 갖고 제가 인제 요걸 기본 강의 때 인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좀 얘기할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음. 자, 안정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제 성호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이제 이익은 중국주의 역상을 비판하고 민족의 어떤 주체적 자각을 고체 기여했는데, 이익이 이제 사만 정통론을 제기했다. 음. 요거 순서 예전에 쓰고 나왔죠.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정통론이 왜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통론이라는 것은 조선 중기 때는 없었어요. 조선 중기에는 삼조선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군, 기자, 어, 그다음에 위만,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렀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역사 팩트에 관한 계승서야. 계승. 이렇게.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건 왜 없었냐면, 정통이라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없죠.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 있잖아. 명예 있잖아요. 예. 명예만 정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통론이라는 개념이 아직 조선 전기 때는 없었어. 명만 정통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정통은. 근데 명청이 되면서 명예에서 이제 청나라가 됐잖아.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한족이 아니잖아요. 얘는 중화들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화의 흐름이 어디로 넘어가냐? 이게 조선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이게 조선 중화주의야. 중화의 정통이 우리한테 왔다. 조선 중화주의인데, 이 조선주의에 넘어오면서 역사의 정통론이 생기게 되는 거야. 우리도 이제 정통론이 있다. 우리가 이제 조선도 중화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정통론을 제시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이 정통론이라는 거는 역사 순서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역사 계승 의식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 정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언급됐다고 해서 역사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군이 이제 먼저 우리나라 정통이죠. 단군은 우리의 이제 현상 정통이야. 예. 그다음 기자도 정통이죠. 기자는 왜 우리의 정통이냐? 하위 문화, 중화 문화를 계승 전달해 줬기 때문에 정통이 될 수 있고, 근데 기자와 사만 가운데 중간에 뭐가 빠졌죠? 위만이 빠졌어. 근데 그때 위만에 빠진 거는 위만이 역사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라, 위만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예. 왜? 이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이제 강제로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조선의 후손인 중앙이 어디로 갔어요? 위만한테 쫓겨서 사만으로 넘어갔죠. 사만의 중심 국가가 마한이죠. 그래서 정통은 위만한테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사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사만 정통성이 된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 있죠. 근데 삼국은 정통에서 뺐어. 왜냐하면 삼국은 무통이에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디를 정통으로 둘 만큼 뭐냐면 논하기 힘들다. 그래서 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통일된 통일신라로 넘어간 거야. 예. 그래서 이 순서 단군, 기자, 사만, 통일신라 이 순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조선중화주의 입각에서 했다. 이거 삼국을 무통으로 봤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무통으로 본 것도 이제 뭐냐 주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주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태양에는 하나예요. 황제도 한 명이죠. 근데 황제가 세 명일 경우에 태양이 세 개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정통을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삼국도 각기 태양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는 태양은 한 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도 태양 세 개가 이제 존재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삼국도 각각 정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통 처리한 거야, 이 상황. 그래서 이제 명이 멸망하고 그다음 청이 들어서자 중화의 정통이 조선에 옮겨왔다는 인식을 바탕 조선 중화주의께서 삼한 정통을 제시했고, 이거 자체가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탈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성호 이익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자, 하의의 차별을 부정하고요. 하와 이의 차별을 부정하고 서양인이 만든 세계 지도, 그 공영만국 정도를 보고 중국도 대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는 완전히 탈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는 완전히 탈피했다고 돼 있지만 제가 인용한 글이고, 앞에서 사망 정통론 자체가 중국 중심의 어떤 중화적 세계관에서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중심을 봤지만 이 정통론 자체가 이제 중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탈피할 수는 볼 수 없지만 그 중국 중심, 종전에 완전히 중국이 중심이라는 생각은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망 정통론은 중세적 민족주의 포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중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중국 애들의 어떤 정통론을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민족주의 포출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약간 근대적 민족주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원동력은 이건 역교don에 나오죠.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행, 불행, 시비, 시세 이렇게 세 가지로 봐.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성리학적 가치는 도덕적 판단이 되게 중요했어요. 도덕적 판단. 근데 이 사람은 도덕적 판단보다는 시세를 더 강조했어. 시세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바탕으로 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얘기해요. 예. 이 세상은 어, 경제적 조건이 오히려 도덕적 판단보다 이렇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에서 강조한 시비보다는 시세를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성리학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익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안정복이 되어 있잖아요. 이익의 제자인데 이 이익의 제자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최초의 전문적 역사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역사 관련된 그 책을 이제 서술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성리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있어갖고 기존의 책을 뭐냐면 요약하거나, 예. 그 다음에 좀 편집을 해가지고 기존의 책을 짬뽕시켜 편집을 해갖고 그렇게 냈어. 거기다 자기 의견을 대고,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떤 뭐 책을 만들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적 역사를 이제 파고 있어요. 그래갖고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종전에 단순히 요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기존의 책을 짜집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책을 편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최초의 전문적 역사가로 볼 수 있어요. 경세일치 어떤 걸 벗어나서 최초의 전문적 역사가 보고 있고, 자, 이 사람이 쓴 게 이제 동사 강목인데 최초의 전문적 역사서고 강목체 사서죠. 예, 그 주제 강목 기준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수용했고요. 살인계 역사서를 집대상 통사였다. 여러 사설을 참조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사만종통론을 수용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신라를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남방계 역사를 좀 강조했는데 이 사람도 좀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발해를 외기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외기에 기록한 게 뭐냐면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말갈족의 역사인 거야. 예, 말갈족.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냐? 말갈족의 역사지만 그 발해 영토 중에 일부가 한반도 남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관련됐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예전에 발해 영역이 한반도 남쪽 관련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외기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켰어. 요게 좀 한계가 있죠. 발해사를 우리의 역사에 편시킨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켰다. 기록은 했지만 이건 이제 뭐냐면 민족생활권 반도 이남을 인식한 청에 대립한 독자적 측면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한반도 이남으로 이제 한정되는데 그건 뭐냐면 발해의 역사는 말갈족 역사고 말갈족은 지금 만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한반도 남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기록은 하였지만 관련됐기 때문에 요 발해 북쪽 만주 지역의 역사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본류인 그 민족은 관련이 없는 역사다. 그래서 외계에 집어넣은 거죠. 이거는 이런 인식이 왜 생기게 됐냐면 앞에서 얘기한 청나라가 만주 원료고라는 그 책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만주 원료구에서 만주족과 그다음 우리 민족을 동일하게 봤잖아. 같은 민족이라고. 그거에 대한 그 당시 지식인데 어떤 반감이 강했던 거야. 어떻게 만족 그 말갈족이나 만주족이 우리나라 민족하고 똑같냐? 같이 같은 조상이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뭐 말갈족 들어가거나 만주 쪽의 역사를 좀 배제시키려고 했어. 예. 그래서 이제 동사강목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주나 그 역사 영역을 인식한 거는 나중에 19세기 들어와서요. 19세기 넘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후반 넘어가서 얘기한 거고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한반도 남쪽으로 이렇게 뭐냐면 국한시키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여기 좀 더 볼게 이제 뒤에 나죠 아방강역고가 있어요. 이 아방강역고 정형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게 아방강역고가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오답으로 나왔어. 오답으로. 여기 동사강목 나올 때 오답으로 나왔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좀 뒤에 19년인가 18년도에 독자적인 문제 나온 거야. 그래서 아방강역고는 동국지지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그 역사를 놓을 때 성리학적 가치관이 아니라 어 지리적 이치로 이제 얘기했죠. 지리적인 어떤 한가를 기준으로 남방기 역사와 북방기 역사 이렇게 나눴다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방가르도 예전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문헌 고증학 역사 19세기 이제 본격 들어가면서 해동 역사라든지 발해고, 연려시 기술,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있고 발해고 이제 보실 때 요 해석들, 그 발해고 서문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부효시가 망하고 고시가 망한 다음에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시가 북방을 차지하고 발해고 했으니 이는 남북국이 한다. 자, 남북국에는 남북국 사서가 있을 텐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저 대시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다음 연료시 기수는 400개의 종류의 야사죠. 이 야사가 되게 많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 연료시 기수에 적혀 있어. 그래서 요걸 중심 국내 자료를 이용해서 사료 집대성했고 문헌 고증학적 입장보다 객관적 기준을 그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료시 기술 기억을 해두시고 기사 본말체로 썼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통론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기 전에 제가 이제 관련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이에요. 23번. 첫 번째 인증번호 23번입니다. 자, 현실의 이제 시간에 대한 관심이 역사 연구에 나타나는 방면에 공간성에 대한 관심은 강역이나 산수 연구했는데 한백견의 동국지지 있죠.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 그다음에 이제 강계 정해 아방강육공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겠죠. 이건 지휘서가 이제 나왔고 요거는 꼭 기억 나 역사 지휘서가 나왔고 인문지에서 이제 택리지가 나왔어요. 이중항에. 예. 요 택리지도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이 정도.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지도 제작도 있었죠. 동국지도단지 청구도 그다음에 대동요지도 이런 김종원 쓴 이런 것들인데 대동요지도는 되게 유명하죠. 김종호의 대동요지 저번에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언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시각자들은 또 백과사전적인 학풍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근대성의 징표로 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서양사 나올 때 시험 문제 나왔죠. 백과사전파. 그래서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여러 지식들을 항목별로 정리해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뭐냐면 지식을 체계화시킬 수 있고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검색 가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검색을 하잖아. 만약 검색 기능이 없으면 상당히 지식 찾기 어렵겠죠. 마찬가지 백과사전은 이렇게 항목별로 함으로써 좀 지식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접근하기에 상당히 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더 지식을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근대성의 지표로서 각국은 이 백과사전을 만드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찾다 보니까 17세기 때 이수경이 지봉유수를 만들었죠. 이것도 좀 백과사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이수경은 문화의 여러 영역을 항목으로 나눠 지봉유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8, 19세기 넘어가면 성호사설, 그 다음에 이제 오주 연문, 장전 상고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동국문헌빙고 이거는 뭐 간찬 백과사전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뭐냐면 여러 백과사전류의 이제 책도 만들었다. 이 내용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영종조 때 이제 여러 책들이 있죠. 동국문헌 비교를 비유해서 영조 때 속대전, 속오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조 때는 이제 대전통보, 동문시고, 뭐 충간지, 탁지지, 문해 동후보, 통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공무원 객관식 시험을 보니까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예, 무슨 영종조 때 만들었던 책들이 언급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국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후세미에서 한번 찾아보죠. 38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380페이지. 동국의 역사 지혜를 연구하다. 예, 이렇게 좀 보죠. 자, 서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실학자들은 조선을 포함한 동국의 역사와, 동국은 우리나라를, 왜냐하면 중국을 기준으로 우리 역사를 동국이라고 하죠. 자, 동국의 역사 지혜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자,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와 지혜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삼한정통론, 남북국론에 기반을 둔 역사 지혜학 연구는 영종도 때 이뤄 꾸준히 집대성되어 고종 때 중보 문헌비구에서 이루었으며, 이를 봤던 중국과 일본과 영토 분쟁이 대처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뭐 신학의 동국 역사 지 연구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배경 관련된 내용 좀 읽어보시고, 자 뒤에 넘어가서 381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자 동국지지가 나오죠. 동국지지요. 한백견의 동국지지. 여기 이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자, 조선 후기 역사학은 이러한 상황에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지학은 비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백견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 사람 동국지에서 고조선은 이제 이제 한강을 경계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진행됐던 동국사의 대강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이전에 상시했던 당군, 기자조, 일만조선, 한사군, 삼만상국 역사적 이런 인식을 이원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학적 관점에 따라서 북은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고구려. 그 다음에 남쪽의 인식은 한강 남쪽이죠. 삼한, 신라, 백제, 가야 두 개 계로 정립한 다음에 문명의 성진 지역이었던 서북과 한쪽에 치우친 동남을 결합해 동국사가 정립됐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한백년 역사지식을 라는 고중을 이제 새롭게 인식을 했다. 그래서 이는 또 이 사람이 삼한의 강역을 바로잡았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네,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백견의 역사지휘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근데 이제 그 한백견 역사지휘서에 또 관련돼서 기자 동네설이 있어요. 기자가 이제 왔다는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한계점을 볼 수가 있죠. 예, 요거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이제 역사 소설 특징은 그 강목책 유행이야. 예. 그래서 이 강목책 유행은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조되면서 이 강목책 사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노동계열의 유기의 강목책 여산자강이 나오는데, 여산자강 여자는 고조사를 이제 강목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목책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좀 보신 다음에 쭉쭉 넘어가세요. 이익에도 이제 그 입론에도 그 이익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어디야? 허무 있고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예 놓쳤네. 어. 그냥 이 앞에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정리하다 놓쳤어. 예.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이 안정복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 볼게요. 여기는 자 안정복의 이익의 입론은 안정복의 도구사 강국에 큰 역할을 줬다. 그 이 책은 마한정통론이에요. 사만정통론이죠. 예 입각해서 엄정한 강복체로 서술된 체계적인 동국사 서술의 전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안정복은 북방의 당군 기자, 조선의 역사와 그 정통의 마한을 옮겨간 등 상고이의 고려의 역사를 분명히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마한의 정통론 삼국사기 이래 정통된 신라 정통론과 잘 어울리는 입론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북방계 역사, 이게 만주 지역의 역사는 좀 약간 제외시켰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신라 정통에 치우쳐갖고 그 뭐냐면 좀 약간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만주 지역의 역사를 좀 제외시켰다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했는데 여기는 뭐 그 내용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유독공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유독공의 남북 국산을 강조했다. 이런 기억을 있고 앞에 이제 연결했죠. 그래서 남북국의 이제 정립을 필요해서 발해고를 편찬을 했다는 거. 네. 자, 뭐 기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뒤에서 이제 보세요. 요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이종희 얘기가 있고 이제 한백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걸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사 통로로 넘어갈게요. 자, 문해세 경향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보세요. 이건 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 쭉쭉 넘어가고 몇 페이지를 이제 보시냐면요. 그 이제 신종교 유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351페이지. 351페이지. 이게 어디야? 자, 민간 신앙의 선행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이 조선후기 때도 이제 뭐냐면 그 유교가 지배 이념이었죠. 근데 이 유교는 민중들에게 먹혀들기는 좀 그래. 그래갖고 불교라든지 나중에는 정감론 같은 비기, 도참 사상들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자, 요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교과서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 자, 교과서 59페이지 펴보세요. 59페이지. 자,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59페이지 오면 자, 예언사상과 미륵사상 유행 이렇게 보면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정치 질서의 변화와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 중심의 지배체계가 흔들리고 사회 분란이 커졌다. 특히 이제 세도 정치 시기의 탄광 오염 횡포로 난로 심해졌으며 거듭된 재난과 질병에 거치면서 농민 생활 파탄이 일었다. 한편 대외적으로 서양의 이양성까지 출몰하여 이 통상을 강요하니까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다. 자, 이로 인해서 각처에 도적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의 통우나 부상을 공격하여 심지어 조은선이나 상선까지 이제 약탈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 분란과 이제 백성들 고통이 커지니까 백성들 사이에 말세의 도래와 번란을 예고하는 정감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정감론에 민중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진이 출현하고 예고에 백성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일부 몰락 양반은 정감론을 이용해서 조선 왕조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기도 하죠. 자, 이 밖에 도참설 등 여러 예언 사상과 더불어 미륵이 나타난 이제 세상을 꾸린 미륵 신앙이 널리 퍼지게 됐다. 자, 살아있는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서민들을 헌옥하는 무리도 나타나고 한편 무당이 굿을 통해서 귀신을 담내거나 하늘 멀리하여 복을 비는 무격 신앙이 사회 분란을 조성하게 되었다. 자, 이런 예언 사상과 이제 미륵 신앙은 새로운 이제 세상을 바라는 민중들에게
그 퍼져 19세기 때 병역 운동을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 요게 좀 기억할 것이 정감론이에요. 예, 정감론. 이 정감론 뽀샘에도 있어요. 신뽀샘에도. 국부쌤도 있고. 근데 뭐 정감론을 후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교과서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이 정감론은 이제 보면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시조선이 망하고 정시황조가 개돈산의 도읍을 정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 이 내용이야. 그래서 정감론은 현란사의 이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새로운 사회 변화를 강망하는 그 민주주의 사회심리가 반영돼 전승됐고 그리고 이제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정감론을 금속으로 정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금속 정하면 어떻게 돼요? 더 보겠죠. 예, 널리 퍼져.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신비주의 요소가 강한 예언서고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민중운동의 사상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내용 중에 일부는 동학 교리에 반영되기도 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진인 예고를 출연하면서 이 몰약 양반들이 이제 또 조선 왕제 반란을 또 도모할 때 그걸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죠. 뭐 이인자의 난이나 이런 것도 정감론 때 이제 그 민중들 동원하게 이런 것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정감론 예언 내용이 맞긴 맞아요.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 원래 이제 그 추상적인 말로 막 적어놓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은근히 또 맞더라고요. 근데 맞는 게 뭐냐면 정감론이 그 예언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사건이 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뒤에 시기에 그 사건을 그냥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감론은 후세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본이 있고 그 원본에다가 거기에 계속 첨삭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또 정감론에 집어넣고 이거 그러면 이게 맞다는 식으로 이제 또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사건들을 이제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 계속 자기가 이제 DNA에서 편집을 할 때 집어넣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언보다는 그냥 역사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요 정감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이제 한번 통론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통론에서. 자, 조선 사회의 지배인은 사회구분 유교였고 이는 예하고서 형식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교는 이제 형은 양반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얘는 서민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통념처럼 철저하게 지배층이 논리였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변동이 격심했던 조선 후기의 사회에 있어서 유교 사상은 더 이상 사회 운영 원리를 기용할 수 없었고 실생활과 동떨어진 관념적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불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문이 나오지 않은데 되게 이 불교는 어디와 연결돼 있냐면 그 당시에는 조선기 때는 이제 조선시대 전반적 불교가 탄압받았잖아요. 물론 조선후기 때는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상하긴 했지만 되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탄압을 받으면서 어 부녀자와 이런 사람들 여자들에 접근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빠 지금 불교 사상과 연결돼서 이제 미륵불 사상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관련돼 갖고 민간에 널리 확산이 돼 있었다. 이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정감론 관련된 내용 있죠. 정감론은 이제 앞에서 말한 비기 도참 사상인데 이 정감론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시왕조의 멸망과 정시황조의 예언을 하는 그 있고 그 전랑 발생 시 피난처 십승지를 이제 밝혔다. 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반란 사건이나 이때 많이 민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언급됐었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자, 예언 사상이 정치 사회적 성격을 띈 것이라면 이걸 짝하게 민간에 깊숙이 이제 침투해서 무격 신앙도 있었는데 무격 신앙은 개인적 구복적 신앙이 민간 신앙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에 모두 귀신이 있어서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인간사의 기흉화복을 정해줬다는 고대 이의 신앙 형태가 조선 후기의 무격으로 이제 했고 이런 것들이 굿이나 풀이 등 신사를 통해서 등의 신사를 통해서 토속 신앙이 이어져 왔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정부는 그 무녀에게 무쇠를 징수해 무격신을 공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장려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약간 이제 뭐냐면 성향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특히 뭐
미래의 어떤 예언이라든지 내세 문제 뭐 이런 것들 죽음의 뒤에 귀신 같은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기력 신앙은 굳이 탄압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있고 천주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중점 좀 보죠. 그 부분도. 자, 천주교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지금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